엄마, 장모님은 내가 처리했어. 지원이는 아직 눈치 못 챈 거지? 식탁 위에 놓인 시어머니의 휴대폰 화면에 뜬 남편의 문자였습니다. 식은땀이나 샤워를 하겠다며 신혼집까지 쳐들어온 시어머니. 그 모든 게 저와 친정엄마를 노린 덫이었습니다. 저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친정으로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친정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곳은 생지옥으로 변해 있었죠. 그날 피투성이가 된 발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가족을 건드린 대가가 어떤 건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고요. 지금부터 모든 걸 잃은 한 여자의 처절하고 완벽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가 시집을 달아서 이런 호강도 해보는 거지. 거지 같은 네 친정에서 계속 살았어 봐라. 이런 호강을 해봤겠어? 시어머니가 초대한 저녁 밥상에서 시어머니가 던진 그 말에 저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코웃음을 치며 얘기했죠. 그러게, 그 집 형편에 나 같은 사위 만난 게 평생 복이지. 5살짜리 딸 수아가 영문도 모른 채 제 옷자락을 만지작거렸어요. 그 작은 손이 아니었으면 저는 그 밥상을 엎고 그대로 뛰쳐나갔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식어버린 국그릇만 내려다봤어요. 이게 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함께 운영하던 샤브샤브 가게가 사무점까지 불어나게 됐고 두 사람은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통장에 돈이 쌓일수록 저를 더 함부로 대했습니다. 결혼한 지 6년, 저는 그렇게 제 자신을 잃어가는 줄도 모르고 버티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오만함이라는 게 그리 오래가지는 못하더라고요. 어느 날 아침 인터넷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돈에 눈이 먼 시어머니와 남편은 값싼 재료를 들여놓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붙여 팔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다 가게에서 잘린 직원이 그 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겁니다. 손님들의 발길은 하루아침에 뚝 끊겼고 3개의 가게는 차례로 문을 닫아야 했죠. 막대한 벌금과 빚더미만 남았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남편은 매일 술병을 끼고 살았어요. 어느 밤에는 현관문을 발로 차며 들어와 제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야, 너는 집구석에서 맨날 뭐 하는 거야? 그동안 내 덕분에 호의호식했으면 이제라도 네가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저는 잠든 수아를 끌어안고 방문을 닫았어요. 문 너머로 들려오는 욕설을 들으며 입술을 깨물어 울음을 삼켰습니다. 가게를 접으면서 시간이 남아돌게 된 시어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저를 불러내 집안일을 시켰어요. 하지만 손이 트도록 수발을 들어도 잔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자신들의 화풀이를 제게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지옥 같은 나날을 그저 묵묵히 견뎠습니다. 수아만 바라보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에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생을 허리 한번 못 펴고 사셨던 친정아빠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신발도 제대로 못 신은 채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눈물로 발인을 마친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시어머니가 저희 신혼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예, 사돈이 건물 가진 게 있으셨다며? 너도 몰랐던 거니? 거기 몫이 아주 좋던데 그 1층 자리 네 엄마한테 얘기해서 우리한테 내줘. 그래야 네 서방이 다시 일어설 거 아니냐? 저는 기가 막혀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이 사람들 머릿속엔 오로지 돈 생각뿐이었던 겁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그 자리엔 고모가 수십 년째 장사하고 계세요. 뭐? 어차피 네 아빠 죽었는데 고모가 무슨 소용이야? 피부친 우리보다 네 고모가 먼저라는 거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끝까지 거절하자 시댁 식구들의 괴롭힘은 도를 넘어섰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걸어 욕을 퍼붓고 심지어는 아직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친정엄마에게까지 막말을 쏟아냈어요. 결국 홀로 버티던 친정엄마는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자리에 알아눕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명절에도 친정 가는 걸 그렇게 싫어하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 친정엄마가 입원한 병원으로 매일같이 찾아가는 거예요. 반찬을 싸들고 가서 장모님 입에 떠넣어드리고 이불을 갈아주며 살갑게 굴었습니다. 장모님, 얼른 기운 차리셔야죠. 제가 자주 들를게요. 자네가 이렇게까지. 고맙네. 내가 사람을 잘못 봤나 봐.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어쩐지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결혼 생활 내내 친정이라면 거들떠보지도 않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픈 엄마를 살뜰히 챙기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경계를 조금 풀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이번엔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요즘 들어 몸이 영 좋지 않으니 병원에 같이 가달라는 거였어요. 저는 수아를 유치원에 보내놓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검사를 다 받아봐도 결과는 멀쩡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차 안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가슴을 쓸어내리며 인상을 찌푸리셨어요. 아이고, 속이 메스꺼려서 안 되겠다. 우리 집은 머니까 일단 너희 집으로 가자. 좀 누워 있어야겠어. 어머니, 댁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집에 가서 쉬시는 게. 멀어서 안 돼. 가까운 너희 집으로 가. 저는 어쩔 수 없이 핸들을 돌려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시어머니를 눕히고 죽을 끓여 약과 함께 챙겨드렸어요. 그렇게 한참을 보살핀 뒤 저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좀 괜찮아지셨어요? 이제 슬슬 돌아가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이 말을 짚었습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식은땀이 나는지 화장실 좀 다녀와야겠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남기고 욕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나오질 않는 겁니다. 30분이 넘도록 욕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저는 거실을 서성이며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물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정막이 이상하게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시어머니의 휴대폰이 부르르 떨며 울렸어요. 저는 무심코 그쪽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남편이 보낸 문자 한 줄이 또렷하게 떠 있었어요. 엄마, 장모님은 내가 처리했어. 이제 집으로 가도 돼. 그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정리했다니 무엇을 정리했다는 걸까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휴대폰을 찾기 시작했어요. 걷어 주머니를 뒤지고 거실 소파 밑까지 살폈지만 분명히 가지고 있던 제 휴대폰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직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저는 그대로 현관문을 박차고 뛰어나갔습니다. 신발을 구겨 신으며 머릿속엔 오직 친정엄마 생각뿐이었어요.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예감이 저를 미친 듯이 친정으로 내달렸습니다. 친정 대문을 박차고 들어선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친정엄마가 마루에 넋이 나간 사람처럼 주저앉아 있었거든요. 손에는 도장이며 서류 봉투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왜 이러고 있어? 지원아, 너 괜찮은 거니? 다친 데는 없고? 다치다니, 내가 왜 다쳐? 엄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친정엄마가 제 얼굴을 보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손을 붙잡은 엄마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어요. 네 남편이 네가 사람을 쳤다고 합의금을 못 내면 당장 감옥에 간다고. 너한테 수십 번 전화했는데 자꾸 꺼져 있다고만 나오고. 그래서 엄마가 인감증명서 떼주고 등기권리증이랑 양도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줬어. 우리 딸 살리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제 폰이 사라진 이유, 시어머니가 욕실에서 안 나온 이유, 제가 주방에서 죽을 끓이는 사이 시어머니가 제 폰을 숨기고 전원을 꺼버린 거였어요. 제가 세상과 끊어진 채 묶여있는 동안 남편은 엄마를 협박해 건물을 가로챈 겁니다. 저는 곧장 신혼집으로 달려갔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비웃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무슨 짓이라니? 장모님이 직접 도장 찍어주신 건데. 그때 유치원에서 막 돌아온 수아가 울면서 뛰어들어왔어요. 남편은 아이를 방에 가둬버리고는 제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짐짝처럼 끌어내 맨발로 길바닥에 내쫓아버렸어요. 문 안쪽에서 수아가 엄마를 부르며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며칠 뒤 등기 우편 한 통이 날아왔어요. 이혼 소장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어떤 남자와 호텔 앞에 서 있는 합성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친정엄마의 약재를 구하려고 딱 한 번 만났던 대학 동창과의 만남을 불륜으로 조작한 거였습니다. 남편은 그 사진으로 저를 더러운 여자로 만들고 양육권까지 빼앗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어요. 저는 그 종이를 움켜쥔 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그제야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순간부터 이 인간들은 저와 제 가족을 통째로 집어삼킬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던 겁니다. 맨발로 쫓겨난 그날 이후 제 삶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아버지가 남긴 재산과 제 딸 수아를 되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 곳, 두 곳, 무려 6군데를 전전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늘 똑같았습니다. 변호사들은 서류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하나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한데 이건 어머님이 직접 도장을 찍으신 거라 뒤집기가 어렵습니다. 서류상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요. 협박당해서 찍은 거예요. 우리 엄마가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요. 그걸 증명할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가진 걸로는 이기기가 어려워요. 남편 일당이 짜놓은 서류는 빈틈이 없었습니다. 저는 번번이 좌절을 맛봤어요. 결국 이혼 재판은 일방적으로 제게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조작된 불륜 사진 앞에서 저는 부정한 아내가 되었고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했습니다. 그뿐인가요? 사랑하는 5살 딸 수아의 양육권마저 그 인간에게 완전히 빼앗기고 말았어요. 판결이 확정되던 날 저는 법원 계단에 한참을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전과자 취급을 받으며 모든 것을 잃은 제게 세상은 너무도 차가웠어요. 그로부터 6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저 무너져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충격으로 몸져 누우신 친정엄마를 부양해야 했으니까요. 엄마는 모든 게 자기 탓이라며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를 악물어야 했어요. 변두리 골목 끝에 허름한 작은 밥집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러고는 밤낮 없이 일에 매달렸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장을 보고 종일 불 앞에 서서 국을 끓이고 밤 늦게까지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은 갈라지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야만 살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법원이 허락한 면접 교섭일이라 오랜만에 수아를 만날 수가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서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걸어오는 수아를 본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이가 계절에 맞지도 않은 낡은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수아야, 엄마 보고 싶었지. 밥은 잘 먹고 다녀? 엄마, 나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 그래, 곧 그렇게 될 거야. 조금만 기다려. 수아가 제 품에서 작은 목소리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았어요. 그런데 그중 한마디가 제 귀를 번쩍 뜨이게 했습니다. 엄마, 아빠랑 할머니가 이제 큰 가게에서 일해. 고모 할머니는 이제 거기 없어. 뭐? 고모 할머니가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몰라. 아빠가 고모 할머니 나가라고 했대. 거기서 돈 많이 번대.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결국 그 인간들은 아버지 건물 1층에서 수십 년 장사해온 고모마저 내쫓고 그 자리를 차지해버린 거예요. 제가 그렇게 지키려고 발버둥 쳤던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은 떵떵거리며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돌려보낸 뒤 저는 도저히 그냥 집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뭔가에 홀린 듯 남편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멀찍이 떨어져 그가 어디로 가는지 지켜봤어요. 그런데 그가 들어간 곳은 제가 알던 집이 아니었습니다. 으리으리한 새 아파트였어요. 잠시 후 현관에서 한 여자가 나와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품에는 2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안겨 있었어요. 남편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 아이를 받아 안고 여자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누가 봐도 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저게 대체 뭐야?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 애는 2살, 제가 아직 그 집의 아내였을 때 이미 태어난 아이라는 뜻이었어요. 남편은 저와 결혼 생활을 하는 내내 저 여자와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늦은 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던 날들, 알 수 없는 이유로 제게 화를 내며 트집을 잡던 수많은 밤들, 그게 전부 저 여자에게 가기 위한 두 집 살림을 숨기기 위한 거짓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제 탓인 줄로만 알고 죄인처럼 움츠러들어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였구나. 그래서 그렇게 나를 미워했구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둘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순간을 노려 건물을 가로채고 누명을 씌워 저를 내쫓고 그 빈자리에 저 여자를 안방마님으로 들이기까지.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계획된 한편의 시나리오였던 겁니다. 저는 피눈물이 날 것 같은 심정으로 그 아파트를 노려봤어요. 그날 이후 저는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남편의 새 가게 주변을 며칠이고 배회했어요. 영업이 끝난 뒤 쓰레기통을 뒤지고 드나드는 사람들을 몰래 살피며 무언가 단서를 찾으려 했죠. 하지만 그들은 빈틈이 없었습니다. 국에 닫힌 그 철옹성 앞에서 저는 이렇다 할 증거 하나 잡지 못한 채 무력감에 빠져들었어요.
그날 밤도 그랬습니다. 저는 손님이 다 빠진 식당에 홀로 남아 불도 켜지 않은 채 소주잔을 기울였어요. 분하고 억울해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어떻게 갚아줘야 하는 거야?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다고.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가진 것도 힘도 아무것도 없는 제가 그 거대한 벽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잠겨 있어야 할 식당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문 앞에는 검은 모자를 푹 눌러쓴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 그 남자가 천천히 식당 안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누구세요? 영업 끝났는데요. 서지훈 씨 맞죠? 당신 남편 때문에 인생을 망친 사람이 여기 또 있습니다. 저는 술잔을 내려놓고 그 남자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남자가 모자를 천천히 벗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강태호라고 합니다. 그 인간 3호점 동업자였죠. 원산지 조작 사건 터졌을 때 모든 빚이랑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버려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 인간을 끝장낼 패를 내가 쥐고 있거든요. 강태호와의 숨막히는 대면이 있은 다음 날, 그는 약속대로 다시 식당을 찾아왔어요.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가 식탁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지퍼를 열었어요. 안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가득했습니다. 이게 그 인간 비밀장부 사본입니다. 한번 보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겨봤어요. 거기에는 남편이 프랜차이즈 재료비를 빼돌려 몰래 돈을 모아온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빼돌린 돈으로 내연녀에게 고급 아파트까지 사준 정황이 날짜와 금액까지 또렷하게 남아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일하면서 낌새를 쳤죠. 언젠가 이 인간 발목을 잡을 날이 올 거라고 믿고 모아둔 겁니다. 강태호가 천천히 자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도 저와 똑같았습니다. 남편을 믿고 동업했다가 사건이 터지자 모든 빚과 죄를 혼자 뒤집어 쓰고 버려진 사람이었어요. 잃어버린 인생을 되찾고 억울하게 진 빚을 청산하기 위해 그는 오랫동안 남편의 목줄을 쥘 기회만 노려왔던 겁니다. 우리 같은 원수를 두고 있잖아요. 혼자서는 못 이겨도 둘이면 다릅니다. 좋아요. 같이 해요. 그 인간들을 반드시 무너뜨릴 거예요. 그날부터 우리는 한 팀이 되었습니다. 강태호는 남편 가게에 식자재를 대는 납품업자로 위장 취업을 했습니다. 적진 한가운데로 직접 뛰어든 거예요. 저는 저대로 남편과 내연녀의 동선을 쫓으며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만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수첩에 적었습니다. 그렇게 미행을 이어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뜻밖의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떤 사무실로 들어가는 걸 봤는데 알고 보니 사채업자 사무실이었어요. 나중에 알아보니 시어머니는 친정엄마의 건물을 담보로 잡고 거액의 빚을 끌어다 주식에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남의 재산을 빼앗아 위태로운 도박판에 밀어넣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 건물을 가지고 저 짓을 하다니. 그 사이 남편 일당의 횡포는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건물주 행세를 하며 부모를 내쫓은 것도 모자라 다른 세입자들에게도 나가라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임대료를 터무니없이 올려서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그 동네 상인들 사이에서 그 인간들의 악명은 자자했습니다. 강태호는 발로 뛰었어요. 과거 남편 밑에서 일하다 억울하게 쫓겨났던 직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들에게 머리를 숙이며 부탁했어요.
그 인간이 시켜서 원산지 바꾸고 장부 2개 만든 거 법정에서 증언만 해주십시오. 저는 그런 사람이 활개치게 둘 수는 없잖아요. 처음엔 다들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복이 두려웠던 거예요. 하지만 강태호의 끈질긴 설득에 한 사람 두 사람 마음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불륜으로 몰 때 썼던 그 사진, 그게 조작이라는 걸 밝혀야 했어요. 저는 그 동창을 만났던 시장 골목과 카페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러고는 그 일대의 오래된 CCTV 기록이 남아있을지 수소문하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혹시 그날 그 시간 녹화된 거 아직 남아있을까요? 제발 부탁이에요. 발이 부르트도록 돌아다닌 끝에 저는 마침내 구형 CCTV 하드디스크 하나를 손에 넣었어요. 오래되어 화면이 깨져 있었지만 복원 전문가에게 의뢰했습니다. 며칠 뒤 복원된 영상을 확인하던 저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화면 속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이 어떤 사람을 고용해 저와 동창의 만남을 몰래 촬영하게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것도 마치 둘이 가까운 사이인 것처럼 보이는 각도로요. 남편이 직접 사진 조작을 지시하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잡았다. 드디어 잡았어. 증거가 하나둘 쌓여갔어요. 하지만 그쪽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내연녀가 제 식당에 진상 손님을 보내 영업을 방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멀쩡한 음식에 트집을 잡고 큰 소리를 내며 다른 손님들을 쫓아냈습니다. 심지어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지원아, 그 여자가 또 전화해서 험한 말을. 엄마, 신경 쓰지 마. 곧 다 끝나. 내가 반드시 끝낼 거야. 쏟아지는 방해 공작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강태호가 찾아낸 증인들이 마침내 법정에 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정적인 증언을 해주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를 챙겨들었습니다. 복원된 CCTV 영상, 비밀장부 사본, 그리고 증인들의 진술서까지요. 저는 떨리지만 단단한 마음으로 법원에 재심 청구서와 사기죄 고소장을 접수했어요. 맨발로 쫓겨났던 그날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반격할 차례였어요. 고소장 접수 후 경찰의 본격적인 내사가 시작될 무렵 남편 일당에게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금 출처 조사가 들어오고 계좌까지 꽁꽁 묶여버린 거예요. 돈이라면 끔찍이도 아끼던 두 사람이었으니 돈줄이 막히자 그 속이 어떨지는 보지 않아도 뻔했습니다. 저는 강태호에게 전화로 그 소식을 전해 들으며 가슴이 다 후련해졌어요. 며칠 뒤 위장 취업해 있던 강태호가 식당으로 찾아와 그날 본 광경을 들려줬습니다. 가게 뒤편에서 둘이 아주 대판 싸우더군요.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던데요. 그래요? 어떻게 싸우던가요? 남편이 먼저 소리를 질렀어요. 다 너 때문이야. 네가 그 아파트 사달라고 졸라대지만 않았어도 이 지경까지는 안 됐다고. 뭐? 내 탓이라고? 돈 빼돌리자고 먼저 입 턴 게 누군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입 닥쳐. 다 들통나게 생겼는데 한가하게 누구 탓이나 하고 있어. 두 사람의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얄팍한 것이었는지 위기가 닥치자 단번에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입꼬리가 절로 올라갔습니다. 무너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등을 돌리는 게 바로 저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무렵 우리에게도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친정엄마가 정성껏 음식을 만들던 그 작은 밥집에 어느 날 유명한 맛집 유튜버가 우연히 들른 거예요. 별 생각 없이 들어와 백반한상을 받아든 그 사람이 첫 술을 뜨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사장님, 이거 진짜 손맛이 다르네요. 이런 집을 여태 왜 몰랐을까요? 별것도 아닌데 뭘. 그냥 집에서 먹던 대로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식당을 극찬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그게 그야말로 터져버렸어요. 조회수가 무섭게 치솟으면서 식당 앞에는 매일같이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골목이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저는 정신없이 바빴지만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밤늦게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나서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우리 이제 돈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게 다 꿈인가 싶어. 다 네 덕분이야. 네가 포기 안 하고 버텨준 덕분이지. 엄마는 그저 미안하기만 하다. 무슨 소리야. 엄마가 이 음식 안 만들었으면 어림도 없었어. 우리 이제 시작이야. 식당이 잘 되면서 우리는 든든한 미천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맞서 싸울 소송 비용 걱정도 한시름 덜었어요. 하루하루가 고되긴 했지만 그래도 그 고됨이 더없이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두고 볼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어느 날 점심 장사가 한창인데 시어머니가 문을 박차고 들어와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게 다 가짜예요. 속지 마세요. 이것들이 사람을 어떻게 등쳐먹은 줄 알아요? 어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손님들 다 계신데. 어머님은 무슨, 너 같은 게 무슨 어머님 소리를 입에 올려? 손님들 앞에서 막무가내로 난동을 피웠습니다. 그릇을 엎으려 하고 삿대질을 해대니 모처럼 찾아온 손님들이 당황해서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런 일을 대비하고 있었어요. 강태호가 침착하게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거기다 그동안 시댁 일당의 횡포에 이를 갈던 주변 상인들까지 하나둘 가게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댁이 여기서 이럴 자격이 있어? 남의 가게에 강제로 다 빼앗아 놓고 이젠 멀쩡한 집까지 망치려 들어? 우리가 댁 내 횡포를 한두 번 봤나? 어디 경찰 오면 얘기 좀 해봅시다. 여러 사람이 합세해 시어머니를 끌어내자 시어머니는 끝까지 발버둥을 쳤지만 결국 출동한 경찰에게 끌려나갔어요. 구경하던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속이 다 시원한 순간이었어요. 자금줄이 완전히 막힌 남편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빚독촉에 시달리던 그는 여기저기서 급하게 돈을 빌려 돌려막아 보려 했어요. 하지만 이미 강태호가 손을 써둔 뒤였습니다. 그가 미리 제보를 해둔 탓에 남편은 가는 곳마다 대출 심사에서 보기 좋게 거절당했어요. 벼랑 끝에 몰린 남편이 어느 날 제 식당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비굴한 얼굴이었어요. 그러더니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원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위자료로 현금 좀 쥐어줄게. 그러니까 소송 좀 취하해줘, 응? 우리 한때 부부였잖아. 저는 그 가증스러운 얼굴을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한때는 제가 사랑했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인간이었습니다. 저는 옆 테이블에 놓인 물컵을 천천히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그 얼굴에 그대로 끼얹었습니다. 지연아,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아버지 건물, 내 딸 수아, 그리고 당신이 짓밟은 내 이름. 그거 전부 되찾기 전까지는 나 절대 안 멈춰. 제발 한 번만, 응? 내가 다 갚을게. 무릎 꿇는다고 끝날 일이었으면 애초에 시작도 안 했어. 일어나서 나가. 빈손으로 쫓겨난 남편은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재판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증인으로 나서기로 한 옛 직원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든 거예요. 입을 다물거나 말을 바꾸면 큰 돈을 주겠다며 회유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우리 손바닥 아니었어요.
강태호가 그 현장에 미리 가서 모든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겁니다. 남편이 증거를 없애려 한 그 정황이 오히려 빼도 박도 못할 또 하나의 증거가 되어버렸어요. 이만하면 됐습니다. 제 발로 무덤을 판 거예요. 고마워요. 이제 정말 끝낼 수 있겠어요.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재판 당일 아침, 저는 친정 엄마의 손을 꼭 맞잡았어요. 엄마, 오늘 다 끝낼 거야. 우리 가족 짓밟은 사람들 전부 죄값 치르게 만들 거야. 그래, 엄마가 끝까지 네 곁에 있을게. 우리는 함께 법원 계단을 천천히 올랐습니다. 방청석에는 억울하게 쫓겨났던 고모와 동네 상인들이 빈자리 없이 들어차 있었어요. 강태호도 한쪽 구석에서 묵묵히 저를 향해 응원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피고인석에 앉은 남편과 내연녀를 똑바로 노려봤어요. 두 사람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그 얼굴에는 감추지 못한 불안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법정안, 남편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전히 뻔뻔한 주장이었어요. 친정 어머니께서는 자발적으로 건물을 증여하셨습니다. 누가 강요한 적도 없고 협박한 적도 없습니다. 모든 게 적법한 절차였어요. 그러더니 변호사가 화면에 그 조작된 불륜 사진을 다시 띄웠어요.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저를 또 한 번 더러운 여자로 만들려는 거였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이었어요. 고모가 자리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사진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입니다. 제가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저는 복원된 원본 CCTV 영상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화면 속에는 남편이 어떤 남자를 불러 돈을 쥐어주며 저를 몰래 촬영하라고 지시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둘이 붙어있는 것처럼만 찍으면 돼. 각도 잘 잡아. 나중에 사진 손보는 건 알지? 영상이 흘러나오자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이어서 사진 조작을 직접 맡았던 흥신소 직원의 자술서까지 증거로 내놓았어요. 단숨에 남편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판사가 싸늘한 눈빛으로 남편을 쏘아봤어요. 남편의 변호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서류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이어서 증인석에 강태호가 올랐어요. 그는 떨림 없는 목소리로 과거 남편이 어떻게 원산지를 속였고 어떻게 돈을 빼돌렸는지 낱낱이 폭로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했다가 모든 죄를 혼자 뒤집어쓰고 버려졌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거짓 속에 살지 않으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이 직접 지시했다고 확신합니까? 네,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고 제 두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뒤이어 옛 직원들이 차례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남편이 장부를 2개로 만들라고 지시한 일, 싼 재료를 비싼 것처럼 속여 팔라고 시킨 일을 하나하나 증언했어요. 방청석 여기저기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잘린다고 협박했습니다. 가족 먹여 살려야 하니 어쩔 수 없이 따랐어요. 그게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가 남아 있었어요. 강태호가 어렵게 확보한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친정 엄마를 속이던 바로 그 무렵 내언니와 통화하며 했던 말이 법정에 그대로 울려 퍼졌습니다. 다 됐어. 그 늙은이 도장만 찍으면 건물은 우리 거야. 멍청한 게 합의금 얘기하니까 벌벌 떨면서 다 내주더라고. 그 말이 흘러나오는 순간 남편과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친정엄마가 제 손을 꽉 움켜쥐셨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날 그렇게...
엄마, 이제 다 끝나가. 조금만 더 견뎌. 모든 증거가 두 사람의 치밀한 범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시어머니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다 저 여자가 꾸민 거예요. 저 여우 같은 게 우리 아들을 꼬드긴 거라고. 우리 아들은 죄가 없어요. 뭐라고? 이 늙은이가 지금 누굴 팔아먹어? 당신 아들이 먼저 다 짜놓고 시작한 거잖아. 두 사람이 법정 한가운데서 서로 머리채를 잡고 뒹구는 총극을 벌였습니다. 보다 못한 경위가 달려와 둘을 겨우 떼어냈어요. 한때 한 배를 탔던 사람들이 벼랑 끝에 몰리자 서로를 사정없이 물어뜯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추한 꼴을 보며 방청석에서는 한숨과 혀차는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모든 게 명백했습니다. 남편 일당의 사기 범죄가 형사재판에서 또렷이 입증되면서 그들에게 중형이 선고되었어요. 저는 그 판결을 근거로 건물 양도 계약을 무효로 돌리는 소송을 제기했고 재심을 통해 양육권을 되찾는 소송까지 이어갔어요. 그리고 그 모든 재판에서 연이어 승소했습니다. 빼앗겼던 모든 것을 마침내 법의 이름으로 완벽하게 되찾은 거예요. 기나긴 싸움 끝에 모든 승소 판결문을 손에 쥐던 순간 저는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방청석에 있던 친정엄마와 고모, 그리고 강태우가 한달음에 달려왔어요.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지원아, 네가 해냈어. 우리 딸이 끝내 해냈어. 지원아, 고맙다. 이 고모까지 챙겨줘서 정말 고마워. 엄마, 고모, 이제 다 끝났어. 우리가 이긴 거야. 법원문을 나서는 제게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그 옆으로 수갑을 찬 남편과 시어머니가 고개를 푹 숙인 채 호송차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한때 저를 짐짝처럼 끌어냈던 그 손에 이제는 차디찬 수갑이 채워져 있었어요. 그들이 지은 죄의 무게가 그 비참한 뒷모습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모두 거쳐 아버지의 건물을 온전히 되찾던 날, 저는 친정엄마와 함께 1층 입구에 섰습니다. 입구 한쪽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낡은 명패가 걸려 있었어요. 저는 마른 수건으로 그 명패를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아빠, 우리 다시 여기로 돌아왔어. 아빠가 끝까지 지켜준 거지? 여보, 우리 지원이가 다 되찾았어요. 다 당신 덕분이에요. 무엇보다 기뻤던 건 다시 제품으로 돌아온 수아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꽉 끌어안고 그 작은 체온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엄마, 이제 나 엄마랑 같이 사는 거지? 다시는 안 떨어지는 거지? 그럼 이제 우리 수아 절대 안 놓을 거야. 엄마가 약속할게. 지옥 같았던 지난 1년의 고통이 그 작은 품 안에서 눈 녹듯 사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평범하지만 그 무엇보다 찬란한 행복이 그제야 제게 찾아온 거예요. 평온한 일상을 되찾은 지 불과 한 달 뒤였습니다. 사기죄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아직 모든 재판이 끝나지 않아 불구속 상태로 풀려나 있던 남편과 내연녀가 저를 향해 지독한 앙심을 품기 시작했어요. 밑바닥까지 추락한 그들에게 남은 건 이제 오직 저를 향한 증오뿐이었습니다. 법원이 정한 마지막 면접 교섭권이 있던 날이었어요. 남편이 다정한 아빠인 척 활짝 웃으며 수아를 데려갔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법으로 정해진 일이라 차마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은 수아를 작고 밀폐된 방으로 데려가더니 무서운 얼굴로 아이를 몰아세웠어요. 수아야, 잘 들어. 네 엄마가 우리 가족을 다 망친 거야. 엄마는 아주 나쁜 사람이야. 알겠어? 아니야, 우리 엄마 안 나빠. 엄마 보고 싶어.
집에 갈래.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너 다시는 엄마 못 봐. 알았어? 겁에 질려 우는 수아의 모습을 두 사람은 교묘하게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러고는 더 끔찍한 짓을 저질렀어요. 내연녀가 제 목소리를 흉내내어 아이에게 욕설을 퍼붓는 가짜 음성을 입힌 겁니다. 마치 제가 수아를 모질게 학대하는 것처럼 보이는 악랄한 조작 영상을 만들어낸 거죠. 두 사람은 익명의 계정을 만들어 그 영상을 여기저기 퍼뜨렸습니다. 엄마들이 모이는 인터넷 카페며 온갖 곳에 무차별로 올렸어요. 거기다 저와 친정엄마의 얼굴, 식당 이름과 위치까지 모자이크 하나 없이 그대로 공개해버렸습니다. 삽시간에 저는 천하의 몹쓸 아동 학대범이 되어버렸어요. 영상을 본 사람들이 분노에 휩싸여 우리 식당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식당 앞에 진을 치고 소리를 질렀어요. 애를 그렇게 때리는 게 사람입니까? 당장 나오세요. 그거 다 조작이에요.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저 그런 적 없어요. 영상이 다 있는데 무슨 변명이야. 뻔뻔하기는.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인터넷에는 우리 식당이 썩은 재료를 쓴다는 거짓 후기까지 도배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것도 내연녀가 꾸민 짓이었어요. 매일같이 욕설 전화가 빗발쳤고 누군가는 식당 유리창에 오물을 던졌습니다. 정성껏 일군 우리 식당은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되어버렸어요. 그 많던 손님들의 발길도 뚝 끊기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영문을 모르는 사람들이 식당 앞으로 몰려와 행패를 부렸어요. 친정엄마가 그들 앞을 막아서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우리 딸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영상이 다 가짜라니까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비켜요. 한패면서 누굴 감싸. 극심한 충격과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한 엄마가 사람들에게 떠밀리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그러더니 컥 소리와 함께 바닥에 피를 토하며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 눈 좀 떠봐. 저는 미친 듯이 엄마를 흔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곧장 구급차를 불렀지만 엄마는 끝내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들것에 실려갔습니다. 멀어지는 사이렌 소리를 들으며 저는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이 끔찍한 마녀사냥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저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내연녀, 그 두 사람이었어요. 엄마를 병원에 입원시킨 뒤 저는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수아를 데려오기 위해 남편의 은신처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어요. 한참을 두드린 끝에 겨우 안으로 들어가 보니 집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수아를 데리고 어디론가 종적을 감춘 뒤였어요. 거실 한가운데에는 저를 조롱하듯 갈기갈기 찢어놓은 제 사진만 덩그러니 흩어져 있었습니다. 수아야, 우리 수아 어디 있어? 대체 어디로 데려간 거야? 아이가 무사한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중환자실에 누워 생사를 헤매고 있었어요. 사방이 꽉 막힌 절벽 끝에 홀로 선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찢어진 사진 조각을 손에 움켜쥔 채 한참을 그렇게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흐르던 눈물이 뚝 멈췄습니다. 더 이상 울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점잖게 법대로 싸우는 것도 사람들의 이해를 구하며 변명하는 것도 이제는 다 부질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슴속에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서늘하고 독한 무언가가 솟아올랐습니다. 좋아. 이젠 나도 더 이상 봐주지 않을 거야. 끝까지 간다. 저는 그 길로 강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그가 받았어요. 무슨 일입니까?
목소리가 심상치 않은데요? 그 인간들이 선을 넘었어요. 우리 엄마가 쓰러졌고 수아를 데리고 도망쳤어요. 이제 정말 끝장을 봐야겠어요. 도와주세요. 어디 있습니까?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저는 찢긴 제 사진을 내려놓고 차갑게 식은 눈으로 텅 빈 어둠을 노려봤습니다. 그 인간들을 완전히 끝장낼 마지막 칼을 이제 제 손으로 뽑아들 차례였습니다. 무너진 식당 한가운데서 피 묻은 손을 씻어낸 다음 날, 저는 강태호와 마주 앉았어요. 그는 컴퓨터를 다루는 데 능한 전문가 한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저는 밤새 한숨도 못 잔 얼굴로 두 사람 앞에 그 끔찍한 영상을 띄웠어요. 이 영상이 어디서 처음 올라온 건지 그것만 알면 돼요. 그럼 누가 만들었는지 잡을 수 있습니다. 영상이 처음 올라온 곳 주소를 거꾸로 따라가 보면 실마리가 나올 겁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제발 부탁해요. 우리 애가 지금 그 인간들 손에 있단 말이에요. 진정해요, 지원씨. 우리가 반드시 찾아낼 테니까. 한숨도 안 잘 각오로 매달립시다. 우리는 그날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화면을 들여다보는 전문가의 눈도 뻘겋게 충혈되어 갔어요. 그리고 동이틀 무렵 마침내 그 영상이 처음 올라온 곳을 알아냈습니다. 어느 변두리 골목의 낡은 PC방이었어요. 그런데 그 PC방의 명의가 다름 아닌 내연녀의 여동생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동생 명의로 된 곳이라니 빼도 박도 못하겠네요. 우리는 곧장 그 PC방으로 달려갔어요. 강태호가 사장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그날의 녹화 기록을 함께 살폈습니다. 화면을 한참 돌려보던 강태호가 한 지점에서 손가락을 멈췄어요. 저기, 저 여자 보세요. 모자에 마스크까지 눌렀었지만 저 체격이랑 걸음걸이 틀림없습니다. 맞아요. 저 여자예요. 내연녀가 직접 제 손으로 올린 거였어. 화면 속에는 얼굴을 꽁꽁 가린 내연녀가 구석진 자리에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올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영상이 가짜라는 걸 증명할 진짜 원본이 필요했으니까요. 강태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가 분명 어딘가에 원본을 숨겨놨을 겁니다. 사람이란 게 그렇게 쉽게 다 지우질 못해요. 그는 내연녀가 예전에 중고거래 앱에 올렸던 물건들을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그 여자가 쓰던 기기 정보를 알아냈고 그걸 실마리 삼아 이미 버려진 옛 계정의 비밀번호를 끈질기게 추리해 들어갔습니다. 몇 시간을 꼬박 매달렸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강태호가 숨을 멈췄습니다. 열렸어요. 들어가졌어요. 안에 뭐가 있어요. 어서 봐요. 그 안에는 숨겨진 원본 영상 파일들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재생한 순간 저는 두 주먹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내연녀가 겁에 질린 수아의 뺨을 때리며 거짓말을 강요하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똑바로 안 해? 엄마가 때렸다고 말하라니까. 한 번만 더 틀리면 진짜 혼날 줄 알아? 싫어요. 우리 엄마 안 그랬어요. 엄마한테 보내주세요. 이어서 남편이 아이 앞에 종이를 들이밀며 거기 적힌 대로 읽으라고 윽박 지르는 소름 끼치는 음성까지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영상을 보는 내내 가슴이 갈갈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야말로 모든 걸 단숨에 뒤집을 결정적인 패라는 걸 알았어요. 됐어요. 이거면 충분해요. 이제 온 세상에 진실을 보여줄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침 수십만 명이 본다는 유명한 사건 취재 방송에서 출연 요청이 왔고 저는 망설임 없이 응했습니다. 모자이크도 음성 변조도 없이 제 얼굴과 실명을 그대로 걸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방송 직전 진행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얼굴을 다 드러내시는 건데 나중에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더 이상 숨길 게 없습니다. 숨어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니까요. 생방송이 시작되자 저는 차분하게 모든 것을 풀어놓았어요. 남편 일당이 만든 가짜 학대 영상을 먼저 보여준 뒤 우리가 찾아낸 진짜 원본 영상을 이어서 틀었습니다. 거기에 친정엄마가 쓰러져 입원했다는 진단서와 남편이 사기죄로 받은 판결문까지 하나도 숨김없이 공개했어요. 겁에 질린 수아의 진짜 울음소리와 아이를 윽박지르는 남편의 악마 같은 음성이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를 향해 쏟아지던 그 맹렬한 분노가 순식간에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방송 댓글창이 무섭게 끓어올랐어요. 세상에, 진짜 나쁜 건 저 부모였잖아. 우리가 다 속아서 애먼 사람을 욕했어. 어머니, 힘내세요. 아이 꼭 무사히 찾으시길 빌게요. 여론이 완벽하게 뒤집혔어요. 분노한 사람들이 직접 발벗고 나서서 남편과 내연녀의 신상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숨어있는 모텔 위치까지 실시간으로 밝혀지자 두 사람은 사방에서 쏟아지는 사람들의 위협에 완전히 고립되고 말았어요. 도망갈 길이 막힌 남편과 내연녀는 끝내 수아를 방패막이로 삼아 밀항선이 있다는 항구 쪽으로 달아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이미 우리 손바닥 아니었어요. 미리 위치를 파악하고 매복해 있던 강태호와 경찰들이 그들의 차량을 빈틈없이 에워쌌습니다. 비켜, 다 비키라고. 안 비키면 애가 어떻게 될지 몰라. 이 짐승만도 못한 사람, 당장 아이 놔. 강태호가 단숨에 남편을 덮쳐 땅바닥에 짓눌렀어요. 발버둥 치던 남편은 이내 옴짝달싹도 못하게 제압당했습니다. 저는 그 틈에 뒷좌석 문을 벌컥 열었어요. 그 안에는 공포에 질려 온몸을 잔뜩 웅크린 수아가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고 있는 수아를 으스러져라 품에 안았어요. 그 작은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게 제 가슴으로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피가 마르던 그 길고 긴 추격이 마침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어요.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도주범들을 압송한 며칠 후 세상은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남편과 내연녀, 그리고 뒤에서 몰래 도피 자금을 대주던 시어머니까지 세 사람은 모두 경찰에 붙잡혀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기에 아이를 학대하고 거짓을 퍼뜨린 죄까지 그들이 저지른 죄목은 손가락으로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어요. 한때 저를 거지 같은 친정에서 데려왔다고 비웃던 그 입들이 이제는 죄인이 되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남편과 내연녀의 추한 밑바닥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조금이라도 제 죄를 덜어보겠다고 두 사람이 서로를 사정없이 물어뜯기 시작한 거예요. 다 저 여자가 시킨 거예요. 나는 그냥 옆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간 것 뿐이라고. 뭐? 애 데려다 협박하자고 먼저 입 턴 게 누군데? 당신이 다 짜놓고 이제 와서 발을 빼? 닥쳐. 너만 입 다물었어도 여기까지는 안 왔어. 한때 서로 죽고 못 살 것처럼 굴던 두 사람이었어요. 그 얄팍했던 사랑이라는 게 어떤 것이었는지 위기 앞에서 남김없이 까발려진 셈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전해 들으며 그저 헛웃음이 나왔어요. 저렇게 끝날 사람들이었구나 싶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죄질이 너무도 나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0년이 넘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거기다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만큼의 벌금과 손해배상까지 떠안게 되었어요. 빼앗고 짓밟으며 쌓아올린 그들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겁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사람들의 끝이
어떤 것인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결말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차가운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는 동안 우리 가족에게는 비로소 봄이 찾아왔습니다. 생사를 헤매던 친정엄마가 기적처럼 건강을 회복하고 마침내 퇴원해 제 곁으로 돌아온 겁니다. 병실문을 나서던 날 엄마가 제 손을 꾹 잡았어요. 지원아, 엄마가 다시 네 옆에 있게 됐어. 이게 다 꿈은 아니지? 꿈 아니야, 엄마. 이제 진짜야. 우리 다시는 안 헤어져. 그동안 너 혼자 다 짊어지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엄마가 미안하고 또 고맙다.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엄마가 살아 돌아와 준 게 제일 고마운 일이야. 끔찍한 일을 겪었던 수아도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갔어요. 처음엔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울었지만 꾸준히 마음을 돌보는 치료를 받고 제품에서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아이는 천천히 그 무서운 기억을 이겨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거실에서 수아가 까르르 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맑은 웃음소리에 저는 부엌에 서서 한참을 소리 죽여 울었어요. 드디어 우리 수아가 돌아왔구나 싶었습니다. 수아야, 우리 딸 이렇게 웃는 거 보니까 엄마가 너무 좋다. 엄마, 나 이제 하나도 안 무서워.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그래, 엄마가 이제 어디 안 가. 우리 수아 곁에 평생 있을 거야. 저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그 건물 1층의 낡은 인테리어를 모두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롭고 널찍한 식당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억울하게 쫓겨났던 고모와 친정엄마, 그리고 어느새 든든한 조력자에서 제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준 강태호와 함께였어요. 공사가 한창이던 어느 날 강태호가 페인트가 묻은 손으로 멋쩍게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원아, 이렇게 매일 같이 부대끼니까 참 좋다. 나 앞으로도 쭉 네 옆에 있어도 될까? 그럼 이제 우리 같이 가는 거야. 끝까지. 아휴, 보기 좋다, 보기 좋아. 이 고모가 다 흐뭇하네. 드디어 개업식 날이 밝았어요. 그런데 식당 문을 열기도 전부터 골목 어귀에 사람이 길게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가짜 영상에서가 우리를 손가락질했던 일을 미안해하는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응원의 마음을 안고 찾아온 겁니다. 식당 안팎은 발 디딜 틈 없이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저는 식당 한쪽에 서서 그 정겨운 광경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환한 얼굴로 손님을 맞이하는 친정엄마, 주방에서 능숙하게 칼질을 하며 음식을 돕는 강태호, 그리고 홀을 폴짝폴짝 뛰어다니며 손님들에게 웃음을 나눠주는 수아.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벅차올라 코끝이 다 시큰해졌습니다. 폭풍 같았던 지난 시간을 지나오며 저는 수없이 베이고 또 상처 입었습니다. 모든 걸 다 잃고 맨발로 차가운 길바닥에 나앉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싸우고 또 싸움 끝에 이제 그 누구의 아기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단단하고 빛나는 제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었습니다. 맑게 갠 오후의 햇살이 식당 통유리창으로 가득 쏟아졌어요. 그 따스한 빛 너머로 문득 활짝 웃고 계신 아버지의 얼굴이 보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말고 당당하게 살라던 그 말씀을 저는 끝내 지켜냈어요. 수아야, 우리 이제 좋은 일만 가득할 거야. 엄마가 약속할게. 응, 엄마. 할머니랑 아저씨랑 다 같이 오래오래 살자. 저는 수아의 작고 따뜻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창 너머로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을 향해 천천히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이 맨발로 길바닥에 내쫓겼던 한 여자가
결국 무너지지 않고 끝내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아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건물도, 명예도,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딸 수아까지도요. 세상에는 돈 앞에서 피부치도 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거짓과 악의도 진실 앞에서는 결국 무너지게 마련이죠. 서지원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건 자신을 믿고 기다려준 가족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곁을 지켜준 친정엄마와 고모, 그리고 강태호. 결국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건 다시 사람이더라고요.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견디고 계신 분이 있다면 서지원처럼 조금만 더 버텨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캄캄한 밤도 반드시 아침을 맞이하니까요. 여러분의 내일에도 따스한 햇살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